이번 섹션은 저번 섹션에 이어서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정량적 기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앞에 섹션에서 보여드렸던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리스크 어널리시스, 그리고 리스크 이밸루에이션 순으로 이 정량적 기법이 어떤 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각각의 그 기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제 정성적 기법의 순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적 기법 같은 경우는 여기 B1에 보이시는 이 기법이 먼저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기법들이 도와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이 B2 부분이 이제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리스크 이밸루에이션을 위한 기법을 여기는 B8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순으로 해서 B1, B2, B8 이런 순으로 정성적 기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량적 기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B1, B2를 통해서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여기 옆에 보이시는 B5를 통해서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B8, B9을 통해서 리스크 이밸루에이션을 하는 순으로 이렇게 각각 보시는 것처럼 정성적 기법 같은 경우는 B1, 그 다음 B2, B8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기법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량적 기법으로 B1, B2, 그 다음 B5, 그 다음 B8, B9 이런 순으로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이 각각 쓰이는 기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정량적 기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정량적 기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ISO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정량적 기법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 기법, 그리고 명목 집단 기법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대표적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구성원이 같이 있다고 인정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각 구성원이 제안한 해결책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금지하는 그룹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브레인스토밍에 따라서 어떤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최종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서로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용하는 것, 그리고 주제에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계속 집중하면서 비판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는 방식을 하는 것, 그리고 시각화 작업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제안하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델파이 기법과 명목 집단 기법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델파이 신전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은 이제 여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익명 토론을 통해서 어떤 미래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문제를 저희 각 그룹원들이 서로 토의하고 서로 이렇게 익명으로 이 토론된 내용들을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또 다시 바탕으로 한 번 더 서로 토론을 하고 그 모든 내용들이 서로 일치할 때까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동의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기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명목 집단 기법입니다.
앞에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익명으로 서로 각 그룹원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공개 토론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이 과정을 이렇게 반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어떤 정량적 기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리스크 어널리시스에 어떤 기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B5, 베이지안 기법, 그리고 사건나무 기법, 그리고 결합나무 기법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베이지안 기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안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확률, 그러니까 불확실성, uncertainty가 굉장히 강한 사고일 경우에 이 사고와 관련 있는 확률들을 이용해서 새롭게 일어날 사건을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시스템이 특정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이 시스템이 고장 나기 이전에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 시스템을 고장하게 하는 그 원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휴먼 에러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시스템 자체의 요인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각각의 그 휴먼 에러라든지 시스템 그리고 기술 문제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또 옵션마다 그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이 문제들끼리 또 서로 어떤 확률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 각각의 요인들이 서로 연계적으로 이어져서 마지막으로 시스템 고장이 일어났다. 이것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시스템 고장과 원인 간의 관계로 보여주는 기법이 베이지안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건나무 기법, Event Tree Analysis, ETA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요. 이 ETA는 사고나 고장이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추론해가는 귀납적인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알려드리면 여기 초기 발생 사건에서 연료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연료 누수를 통해서 그 다음 사건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각각의 확률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화재가 발생한다면 yes, 따라서 0.8의 확률로 일어난다고 여기서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0.2, 나머지 이제 확률로 0.2라고 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각각 확률을 나타내는데 그 화재가 발생하면 그 다음 옵션에서 그렇다면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났는지 나지 않았는지를 한 번 더 확률로 보여줍니다.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났다면 0.01의 확률로 yes, 아니오라면 0.99의 확률로 아니오라고 답을 합니다. 그 다음 옵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람 시스템이 그러면 또 고장이 났는지 그렇다면 yes, 그렇다면 아니오. 아니오의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났다가 아니오인 경우에 대한 또 알람 시스템 고장을 또 yes와 아니오로 통해서 마지막 최종 결과를 보시면 이제 알람이 없이 통제되지 않는 화재 발생의 경우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합한 확률을 통하여서 이제 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만 년에 수백만 년 아니면 수십 년 만에 8.1의 빈도수를 통해서 이 확률로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결과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확률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얼마 만에 얼마만큼 일어났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와 조금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많이 다른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입니다. FTA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고장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정의해서 그 시스템의 작동과 환경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 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원인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앞에 말씀드렸던 기법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를 추론해가는 방식이라면 결합나무 기법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원인을 추론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박이 예를 들어서 선박 추진력이 상실했다는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 추진력이 상실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또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확률을 계산할 때 fault tree analysis 같은 경우는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라는 이런 논리 기호들을 사용하여서 이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박 추진력이 상실하기 이전에 아마 일반적인 운전 실패 또는 엔진 정지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엔진 정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연료가 오염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엔진 운전 자체가 실패했다든지 그리고 연료 오염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연료를 수급해서 아마 연료가 오염이 되었을 것이다. 또는 연료 정화 시스템 자체가 퓨리파잉 시스템 자체가 아마 문제가 생겨서 연료가 오염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원인을 따라가는 문제로 이렇게 fault tree analysis를 그려볼 수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과 리스크 어널리시스 그리고 리스크 이밸류에이션을 이제 차례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리스크 이밸류에이션이 어떤 기법이 있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알랍 그리고 FN 커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 알랍과 FN 커브 같은 경우는 여기 맨 처음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자 수, number of fertility라고 해서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세로축은 그 사건의 빈도수를 나타냅니다. frequency를 뜻하기 때문에 F로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고, 여기 number of fertility 같은 경우는 N으로 해서 FN 커브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고가 생기면 단일 위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많이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누적된 어떤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이 사회적으로 이 사고나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희가 이제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든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에는 이제 세 가지 구역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구역을 오른쪽에 조금 더 쉽게 이렇게 그려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위의 구역 같은 경우는 intolerable이라는 구역으로, 즉 견딜 수 없는 구역,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위험을 정당화할 수 없는 위험 구역을 말합니다. 반대로 맨 아래 구역을 보시면 negligible, 즉 acceptable이라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추가 위험 감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다시 말해서 안전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 구역, 알랍이라는 구역이 있는데요. 이 알랍 같은 경우는 영어 약자로 as low as reasonable practicable의 약자입니다. 즉,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원칙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추가 위험의 감소를 구현해야 되는 구역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즉 위험을 완화해야 되는 비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지나치게 불균형한 경우에 허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는 중간 단계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이 앞전 시간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기법들과 유사한 이어지는 기법이라서 따로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드리는 기법이 보우타이 기법이라고 해서 이 기법을 보시면 나비넥타이 형상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우타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가운데에 사건이 생깁니다. 이벤트 사건이 생기는데, 왼쪽은 이제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수립하는 그 절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결과와 그것에 대한 감소 대책을 보여주는 그림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고 할 때 그 원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나타내는 양쪽을 보여주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연료 탱크가 이렇게 폭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료 탱크가 폭발할 수 있는 원인들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원인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합니다. 한편 연료 탱크가 폭발한 다음에 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분석해서 그 피해를 감소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호타입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보호타입 기법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Fault Tree Analysis, FTA가 이 원인과 예방 대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 부분은 Event Tree Analysis, ET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호타입 기법이라는 것이 FTA와 ETA를 결합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과 리스크 어널리시스가 어떤 기법이 있는지를 알아보았고요. 이제 리스크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마지막 비용 편익 분석, 코스트 베너핏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베너핏 어널리시스는 즉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했을 때 이 투자 비용이 이 손해보다 또 편익보다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서로 이제 비교하고 판단하는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표는 이제 MSC Formal Safety Assessment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 IMO에서 사망자 방지를 위한 순 비용으로 이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에 대해서 나타낼 때 300만 달러라는 비용으로 가치를 매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망자 방지를 위한 총 비용으로는 동일하게 300만 달러인데요. 다시 말해서 사망자 한 명이 죽었을 때 저희가 이 사람의 가치를 저희가 300만 달러라는 가치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한 가지 일화를 가져오겠는데요. 1970년대에 이제 포트 핀토라는 미국 차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많이 팔린 차였는데 연료 탱크가 뒤에서 충돌할 때 폭발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고로 500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화상을 입은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것들로 인해서 화상 피해자들이 포드 자동차에 소송을 걸었고 알고 보니 포드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이미 이 가스 탱크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탱크를 교체하지 않았던 이유는 회사 측에서 이 비용 편입 분석을 해보니 계산 결과 사고에 드는 인명 손실과 부상자에게 드는 사례비보다 안전한 연료 탱크로 교체해 주는 것이 훨씬 손해였기 때문에 알고서도 방관하였고 어떤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비용 편입 분석을 사용하였을 때 회사 측에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당시 사회적으로 이 비용 편입 분석을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어떤 일화가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저희가 지금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하여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저희가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어떤 일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량적 평가 기법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